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난데없이 콧수염이 논란입니다. 해리스 미국 대사 얘기인데요. 콧수염이 마치 일제강점기 총독을 연상시킨다. 콧수염마저 미운 털이 박혔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해리스 대사가 직접 해명을 하죠. 독립운동을 한 안창호 선생도 콧수염을 길렀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오합적인 말을 쏟아낸 미국 대사, 또 그를 향해 조선 총독이냐고 몰아세우는 여권. 악순환을 끊을 대책이 정말 꼭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1월 20일 아침엔 매일경제 일면 기사로 시작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껌에서 롯데타워까지 한일 재계 거인 떠나다.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소식을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하면 껌이었습니다. 그동안. 껌을 만드는 회사. 그러나 롯데타워 엄청난 규모죠? 이런 기억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21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향년 99입니다. 백수라고 표현을 하죠. 99을요. 원래는 주민등록상으로는 1922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는 1921년 생으로 알려져 있어서 99세까지 사시다가 별세했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 심상치 않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최근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 대검 회의에선 유재수 건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무혐의로 처리하자 이런 의견까지 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 총장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됐습니다. 물론 기각됐습니다만 당시 법원은요 이렇게 판단했죠. 범죄가 소명됐다라고요. 그런데 무혐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큰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군부 강경파가 대미 외교 전면에 나섰다. 이런 기사입니다. 김정은 미국 통인 리용호 외무상을 경질했고요. 대신 그 후임에 리선권, 이른바 조평통 위원장, 우리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더 유명한 거는 바로 이 발언입니다. 냉면 목구멍 발언입니다. 우리 남한 인사들에게 북한에 갔을 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십니까? 라고 얘기한 그 인물이 외교 전면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선체제 보장, 후 비핵화, 관철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굉장히 강경한 모습으로 갈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어제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돌아온 안철수 총선 출마 안 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중도정치 정당 만들 것이다 이 얘기도 했는데 여기는 약간 모호합니다. 이게 신당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정당을 뭔가 바꾸겠다는 건지 이거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지지자 200명 공항에서 환영을 했고요. 2022년 대선을 겨냥한 듯하다. 야권 지각 변동 예고 이렇게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요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도 오늘 준비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연 키워드. 이 키워드 하나하나에 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검사냐? 검사끼리 주고받은 말입니다. 이 정도면요. 같은 자리에 얼굴 마주보고 있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검사 사회 내부에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어게인 2016. 2016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중 한 명은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일 겁니다. 다시 그 시절로 가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기사에 소개되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나만 입 다물면 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인 분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콧수염 논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톱 뉴스는요. 조국 무혐의 의견,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검찰 크게 반발하는 모습까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검 간부 상관인 심재철 반부패, 대검 반부패 부장입니다. 내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이 정도면요, 이거는 이제 같이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상가집에서, 요 내용 보기 전에 요 앞에 아랫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순서상으로 이 아랫부분, 그리 윗부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요. 한동훈 후임으로 반부패 부장에 왔거든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통해서요. 그런데 부임 뒤에 조국 불기소, 조국 무혐의 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사팀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 17일 결국 조국 전 장관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조국 무혐의, 조국 불기소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날짜가 조금 지납니다. 지난 18일 얘기입니다. 상가집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검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양석조 연구관 심재철 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내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양석조 연구관은요. 심재철 부장 그 밑에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신문에서는요. 이 상황을 항명이라고 또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누가 조국이 무혐의래. 상가 모인 검사들 심재철 신임 반부패 부장 앞에서 소리를 쳤다. 이렇게 됩니다. 이 상가집인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험악해졌겠습니까? 여기 보시죠. 대검 참모 장인상에서 마주친 윤 총장 팀과 신임 간부들 분위기 냉랭. 기사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였을지. 그다음에 신 부장이 윤 총장 쪽 자리에 앉으려 하자 검사들 아무도 안 비켜주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또 이런 거 모습도 비쳤어요. 후배 검사 어떻게 무혐의냐. 심재철에 다가서자 주변 달려들어서 말렸다. 이렇게 됩니다. 기사 두 건 보셨는데요. 일촉즉발이죠. 지금 뭔가 분위기 굉장히 험악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 가지 준비했는데 보시죠. 다음입니다. 날짜별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우선 지난 16일 대검 반부패 회의, 대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무혐의 처리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일면에서 봤던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역시 보고서 제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일 조국 전 법무장관 불구속 기소 됩니다. 그리고 18일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 선임 연구관 왜 무죄인지 설명해보라. 당신이 검사냐. 심재철 부장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일 사이지만 큰일이 있었군요.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조국 전 장관이 무혐의다. 이런 의견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법원은 소명이 됐다라고 했어요. 혐의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법치 질서를 좀 혼란시키게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혐의 의견 제시가 나왔을까요? 글쎄요, 이제 심재철 대검 예. 반부패 부장이 이 건이 무죄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약간 보수적인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보수적인 생각이라는 의미가 예. 무죄가 나면은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게 보수적인 생각이라는 의미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심재철 부장이 뒤늦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뒤늦게 오셨는데 수사가 이미 한참 진행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뒤늦게 반부패 부장으로 온 거예요. 네. 근데 뒤늦게 오신 분이 예. 앞에 수사를 한 검사들의 일을 뭐 어떤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무혐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앞에 일한 사람들을 사실상은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기존의 검사들 같은 경우는. 예. 그렇지만 검사라는 자리가 어쨌든 사회의 하나의 제도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가에서 또 이 자력구제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항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가에서 마치 자력구제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건 성인스럽지도 못하고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사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왜 생겼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사안을 검찰 개혁이라는 사안과 어떤 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라는 두 개를 분리해서 우리가 자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진행 중인 개별 사안과 섞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속 해석을 같이 하고 거기에서 기준을 찾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상황이 저는 계속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모든 사안을 모아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고 특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보장을 해준 후에 이걸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각에 가면은 문제가 없을 때 그게 지금 뒤섞여서 서로 굉장한 갈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 사실 저 상가에서 이런 고성이 오갔을 때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가 문상을 왔지만 마침 또 그때는 자리를 비웠다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은 심재철 부장의 조국 무혐의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공간에 보면요 뉴스 키워드가 조국 무혐의입니다. 지금 키워드로 등장을 한 게요. 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 혹시요 여권의 의견을 아니면 여권의 의견이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심재철 부장하고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의도를 갖고 그리고 어떤 그 근저에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큰 원칙을 갖고 있는 검찰 조직에서 왜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덤볐을까? 그리고 저게 사적인 공간, 상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 일이 어떻게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될 만큼 팩트가 일목요연하게 갖춰져서 새 나갔을까? 두 가지를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한두 군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검찰이 굉장히 문제를 가진 조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실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드러난 것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사로 크게 다뤄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그리고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정권 핵심부를 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핵심부를 겨누는 수사는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수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저러한 사건이 불거졌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람이 있겠구나.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검찰마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예. 의심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은 국민들의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예. 조금 더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계속 의구심이 예. 커지고 의심이 커진다면 청와대를 찾아가야 된다. 국민들을 의심하고 있다. 우리 조직에 대해서. 예. 저는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저는 이렇게 직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예. 검찰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조직이지 국가 운영자를 위해서 예. 헌신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이 어떻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은 신문에 보도될 수 있을까 했는데 통상 검찰 간부들의 어떤 상가집에는 기자들도 많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을 목격한 기자들이 꽤 있었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누가 소리를 질렀고 누가 고성을 피웠는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우희 변호사. 네. 사실 대검 반부패 부장의 조국 무혐의, 뭐 불국 불기소 이런 의견을 회의 때 제시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 뭐 이런 지시도 있었으나 뭐 이행은 안 됐다 이런 건데 이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직권남용과 연결될 수 있다. 지금 오늘 기사 중에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분석도 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걸로 예. 스스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 이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예. 공소 유지 가능할 것인가가 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론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뭐 법치주의를 후퇴했다,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영장 실질 심사 단계는 증거 조사나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증이 가능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소 이후에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예. 직권남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예. 이 일은 직권남용의 이 직무라는 것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킬 경우에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 남용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있고 예.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검찰이 법리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검토했을 거라고 보고 심지철 부장의 어떤 이런 지시는 예. 이게 과연 공소유지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계속 유죄가 확정될 것인가. 이게 예.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또 검찰에 어떤 식으로 또 불이익이 올지 알 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 법률 전문가로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견 개진조차 못하는 검찰 조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명하고 예. 하극상을 벌이고 이걸 언론에 예. 노출시키는 조직은 전혀 건강하다고 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 가능하고 예. 아마 공소유지 안 되면 검찰은 굉장히 좀 불이익을 받을 것 그럼 같습니다. 장우희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이요.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조국 무혐의, 조국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선 수사하는 검사들이 이른바 들이받은 거예요, 지금 네. 상가에서. 자, 이 부분에서는 들이받은 검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장우희 변호사는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재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예. 사실 과유불급이라는 논어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20년 1월 3일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한 이후에 고검장급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인사가 1월 8일 날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1월 20일 날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있겠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1월 21일 날은 직제 개편안을 또 한다고 예. 합니다. 사실은 그 검사들 중에 고위 간부급 인사를 할 때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과연 우리 그 한동훈 검사, 예. 그다음에 우리 박찬호 검사와 같이 조국 수사 관련된 것, 그다음에 또 유세수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예. 관련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상당 부분 있었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예. 다 교체를 했어요. 좌천성 교체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번에 또다시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예. 가지 함합형이 있고 예. 오늘 아마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니까 예.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순리나 원칙에 예.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사실 이게 제도 안에서 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사안과 개별 사건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법무부가 현 정부가 과연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주고 있는가에 예. 대해서 저는 의문을 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 이 정도면요. 진짜 이런 표현 씁니다. 통칭. 콩가루 집안이라고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죠. 이래는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윤석열 총장 대검 중간 간부만이라도 남겨달라 이런 요청을 법무부에 했다고 합니다. 대검 중간 간부는요. 일선 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죠. 수사팀이 있습니다. 수사 그 팀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에 좀 관여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대검 중간 간부만큼은 남겨달라. 그래야지 지금 끌고 오는 수사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대검 과장급 전원 유임 원한다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검사위 수용 여부 촉각입니다. 과연 받아들여질까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달 초에 윤석열 총장 그리고 새로 임명된 서울지검장 각각 한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바람입니다. 대검 중간 간부만이라도 이번에 인사에서 좀 빼달라. 그대로 자리에 있게 해달라. 한 6개월밖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예. 근데 전체적으로 모두 거절하진 않고 예. 일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주고 또 일부는 남기고. 그 상당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직접 개편도 일부는 또 받아들였습니다. 예. 검찰의 요청을. 예. 근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한 3분의 2 정도는 법무부 의견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검찰 내에서 조직이 아까처럼 분단 사태가 또 빚어질 텐데 또 저런 인사를 하게 되면 또 조직 내에서 분단 사태가 빚어지게 되고 또 이상한 아까 앞선 기사 같은 일 또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저런 그렇게 일이요. 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예. 것이죠. 저는 검찰총장을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맡겼으면 예. 검찰을 윤석열이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 인사위 열립니다. 수용을 할지 말지. 또 이게 수용을 하면 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는 대로 또 기사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다음 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게인 2016을 꿈꾸는 안철수. 오늘 첫 행보는 호남 방문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전에요.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로 내려갑니다. 광주에서 5.18 민주묘역을 참배할 예정인데 그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게인 2016 꿈꾸는 안철수 정치 복귀 첫 일성은 광주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귀국했는데요.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공항에요. 입국장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뭐 앞에 지지자와 이제 기자들 앞에 했지만 사실은 국민을 향한 큰절이겠죠. 이게 다 생중계됐어요, 어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절했다. 이렇게 설명돼 있고요.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공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년 4개월 만에 귀국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내용을 읽었는데 인천공항 입국장 들어오자마자 500여 명 지지자들 향해 큰절. 어떤 기사는 200명이라 그러고 또 여기는 500명이라 그래요. 아무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항에요.
아이패드 들고 13분간 귀국 메시지. 요 아이패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또 몇 번 찾았어요. 아이패드 빨리 달라고. 아이패드를 들고 뭔가 종이가 아닌 아이패드. 어떤 이미지가 좀 느껴지죠? 그러면은. 혁신적인 변화 필요하다. 제3의 길 공식화.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해준 분들께 죄송하다. 회견장에서 호남 유권자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 명확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중도신당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만드는 게 있는 거를 잘 바꾼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이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입국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진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얼굴을 보면은 상당히 약간 비장한 느낌도 좀 있어요. 굉장히 크게 눈을 뜨면서 힘을 줘서 말하는 모습이 좀 과거하고는 달라지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통하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전화로 오늘 연결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거는 어제 입국하자마자 안철수 전 대표가 큰절을 했습니다. 이 큰절 아이디어 혹시 누가 내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안 대표께서 직접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년 4개월 만에 일단 국민들을 뵙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정치 재개를 선언한 상황에서 또 어저께 이제 지지자분들이 이제 꽤 많이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지지자분들에 대한 저는 존경과 애정을 담은 이제 인사로 그렇게 큰절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보니까 지지자분들이요. 복장이 과거에 국민의당 점퍼를 입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짙은 초록색.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하고 지지자들이 계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거는 아마 그때 국민의당을 이제 창당하고 했을 적에 어쨌든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고 했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열정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저께 많이 나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만의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을 좀 담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앞서서 기사 소개해드렸는데 어게인 2016 이런 느낌이 살짝 어제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 본격적인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질문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놓고 그동안 나온 3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국장에서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요. 그렇다면 남은 건 2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른미래당을 재건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예 신당을 차리는 건데요. 이 2 가운데 어떤 겁니까, 지금 방향은요? 그거는 어저께 안 대표도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안 대표 주변하고 당내에는 현재 이제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을 이제 발전적 해체 수준까지 끌고 가서 그 재창당해서 정말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 대표님하고 소통한 이런 느낌으로는 굳이 여기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유의미한 정말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라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마 의견을 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른미래당 재건을 타진해 보지만 여의치 않다면 아예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됐는데 맞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아요, 지금. 1차, 2차 정도 아마 이렇게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서울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주 5.18 민주유역으로 가는데 사실상
첫 일정이 광주가 됐어요. 호남입니다. 왜 호남일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봤을 적에 이제 어쨌든 인사를 들려면 예. 이제 현충원에 가는 게 맞고, 예.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제 민주화 열사들이 이제 잠들어 계신 예. 광주 5.18 그 민주화 묘지를 참배하는 것이 맞다 순서상으로는 예. 뭐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좀 모아졌었고요. 예. 또 이제 호남이라는 부분이 그 바른미래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이제 호남 분들의 마음을 이제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아마 사과의 뜻을 표하기 위한 그러한 뜻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 주민들 또는 거기서 모인 기자들한테 호남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아마 특별하게 무슨 기자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예. 또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저 호남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님들하고 이제 따로 아마 말씀을 나눌 아마 기회를 좀 갖고 나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오늘은 어쨌든 이제 일정이 설을 앞두고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예. 오늘 현충원을 갔다가 이제 5.18 묘지하고 예. 그다음에 여수에 이제 장인 그 묘소가 있거든요. 예. 그 장인 묘소에 들렸다가 이제 부산의 본가에 가서 이제 아버님께 인사드리는 걸로 일단 일정을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정치적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호남 들렸다 부산까지 영남까지 가는 거군요.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거를 뭐 굳이 호남에 예. 대해서는 어쨌든 그 서운한 마음에 대해서 예. 어쨌든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하는 이제 그런 뜻이 같이 있지만 예. 그걸 부산까지 가는 것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서울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님께서 예, 또 예. 부산이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사차 들리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의 당부처럼 그냥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네. 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둘러싼 현실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선거에서 연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대선도 그랬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면은 비호감도 역시 굉장히 높은 정치인으로 꼽히거든요.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 과거와 지금은 지금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뭐 어저께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예. 달라진 것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더욱 간절해졌다. 간절해졌다. 예,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고. 그럼 그 간절함은 무엇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8년 전에 본인을 이제 정치로 불러내셨던 그 국민들의 바람, 예. 국민들이 바랬던 세상, 예. 또 그 개인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세상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 초년생으로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오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지난 한 1년여 동안의 어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다시 본인이 그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되짚어서 헤아리면서 예. 자기가 갈 길을 분명하게 찾은 거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어저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현재 예. 대한민국 가야 될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일단 그거로 해서 본인이 일단 4가지 정도를 하겠다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예. 드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적에 예.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또 비호감도 예. 과거에는 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정치인 그렇죠.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본인은 예. 오로지 그 총선에 이런 거 출마하지 않고 예.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그런 예. 분들이 국회에 진입하는데 본인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4개월을 해외에 머물렀거든요.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해외에 머무는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의 한 구석에는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8월 달에 독일 뮌헨에서 예.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만나 뵈면서 이제 여러 대화를 좀 나눴었거든요. 예. 그때에 본인이 다시 정치를 했던 그 상황, 그리고 예. 다시 본인이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 맞는지, 예. 내가 다시 정치를 재개한다면 이것이 유의미한 것인가, 예.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좀 갖고 계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정치를 재개하느냐 아니면 또 그때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예. 1년 동안 더 계시면서 연구를 해도 좋다고 이제 얘기가 들어왔고 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미국으로 좀 와서 공부를 좀 해달라 예. 이런 요청도 있어서 사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야기는 그 이후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둘로 갈라지고 예. 또 이런 공정이라는 아주 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규범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치를 재개해달라. 예.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뭐 그런 속에서 아마 정치 재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셨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정국이 정치를 다시 복귀하겠다는 거를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뭐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지만 예. 어쨌든 이제 그거보다는 본인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쪽의 정치나 또 그 사회를 이 관통하고 예. 있는 어떤 가치나 규범들을 지켜보면서 예. 우리가 선진 미래 사회를 예.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성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예.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조국 사태도 하나의 이제 큰 원인이 됐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좀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기 전에 어떤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 입장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바이러스는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도대체? 그거는 뭐 특정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 한국 정치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념과 진영 정치의 프레임 예.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지배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어떤 증오와 배제의 정치, 예. 상대방을 적으로 몰고 또 그냥 날로 국회가 그냥 싸움으로 지새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가의 미래가 정치의 중심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이런 정치를 이제 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진영의 정치를 깨고 예. 이제는 실용적인 중도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 중에 일단 바른미래당 재건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 재건의 전제 조건은 사실 손학규 대표가 이제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대표가 아마 여러 의원님들하고 조금 의견을 교환할 것 같고 또 필요하면 이제 손 대표하고도 아마 만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원들의 총의를 예.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당을 위해서 손 대표께서 결단하시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길게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뭔가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꽤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담았어요. 평가를. 지금 보면 한 기사는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른 기사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 접수 여부가 달라진 안철수 첫 시험대다. 여기서는 달라진 안철수란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 좀 보겠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 선언, 보수통합 논의 관심 없다 명확히 했고요. 바른미래 합류 카드 우선 꺼낼 듯. 지금 방금 전에 이태규 의원님 얘기했죠. 이게 일단 1단계다. 역시 이 얘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낡은 정치 타파 등 공격적 발언, 과거 간철수 별명과는 다른 행보다. 자, 이 한국일보 기사는요. 달라진 안철수 그리고 과거 관철수 별명과는 다른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일단 있고요. 매일경제 기사는요. 앞서 보신 한국일보 기사는 사뭇 다릅니다. 여기는 여당과 다른 야당의 말을 인용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평가하고 있어요. 안철수 새정치 깨진 지 오래다. 아까는 달라졌다 그랬는데 여기는 깨졌다 그랬습니다. 보수 후보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민주당 안철수 복귀 평가져라. 그리고 대한신당은
돌아온 탕자다. 이거 탕자. 이거 혹평 아닙니까? 이거는요. 아까 간철수가 변했다 그러는데 여긴 탕자라 그랬어요. 보시죠. 여기 보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얘기입니다. 매일경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요 얘기를 멘트로 받았습니다. 안철수는 곧 새정치라는 등식이 깨진 지 오래다. 보수 야당에서 대선 후보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여러 명 중 한 명뿐이다. 이른바 속칭 정치권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원 오브 댐이다. 그냥 이 뜻이네요, 지금. 여기 또 보시죠. 대한신당 쪽의 논평입니다. 사실 국민은 별 관심도 없다. 금이 환영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일 뿐이다. 이런 또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요 두 개의 신문 기사 지금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김상일 평론가하고 우리 이재진 교수님 두 분께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마음이 가시는지, 그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두 기사? 저는 매일경제 분석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고요. 어떤 겁니까? 이 새정치 깨진 지 오래다 하고 오래다. 탕자란 두 부분이 있었는데. 탕자는 좀 심하고요. 네. 새정치가 깨졌다. 이쪽에. 이쪽에 동의하시는군요. 왜냐하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신선함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 어느 정도는 흘러간 물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공항에 들어와서도 아이패드로 하잖아요. 예. 지금은 뭐 아이패드보다는 뭐 폴더블을 했다거나 이랬으면 폴더블 좀 낫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 그리고나 이제 어쨌든 첫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정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중도 정치의 여망을 담은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어요. 예. 근데 그 중도 정치의 여망이 가장 클 때 이것을 좀 약간 날려버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광주를 가서 사과를 한다 그러는데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사과와 반성 투어를 저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걸 통해서 그때는 무엇을 잘못했던 것인지 예. 그 잘못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인지 예.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밝혀서 국민의 동의와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중에 좀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현충원의 참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순서로 참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기사로 또 쓰겠네요. 보니까 기자들이요. 이 순서에 가지고. 자, 이재진 교수께서는 저 두 개의 기사 비교해봤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세요?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예. 안철수 네. 보냈다에 조금 방점을 두고 아, 싶습니다. 과거는 네. 간철수였지만 이제 좀 달라진 것 같다. 네. 오. 그 사실 안철수 대표가 예. 등식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새 정치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또 본인이 그런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 특정 정당을 또 만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지난 2016년도에는 28석 중 23석의 의석을 얻기도 했죠. 예. 사실 그런 갈망과 열망을 본인이 정치인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한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국민들 앞에 와서 첫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일성이 예. 어쨌든 본인이 또 일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본인은 반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에게 또 김대중 대통령께 일단 호남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재도약을 하려고 하는 예.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해 줬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새 정치라고 했었는데 새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또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제 조금 진정성도 담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간철수가 변했다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새정치 깨진 지 오래다. 그 상태 그대로인가? 아니면 과거의 간철수는 잊어주세요. 이건지 오늘부터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기사 간단히 이어가 보겠는데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공동대표였었죠?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어제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좀 나왔어요. 여기 보시죠.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 빨리 사면됐으면 이 얘기를요. 경북에 가서, DK에 가서 합니다. 그동안 유승민 전 대표는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거기에 방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거 탄핵에 대해서 안 한다고 반대하신 분 굉장히 문제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면 얘기는 약간 결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당과 TK 쟁탈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문은요. 박정희 생가 구미에서 창당대회를 했고요. 박근혜 탄핵 세력이 통합우는 진박, 정종석, TK 첫 불출마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요 얘기, 사면 얘기를 한 거, 이거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자, 그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 영상을 좀 준비하려는데 마저 준비가 안 돼서 요 정도만 기사만 일단 소개해드리고 장윤미 변호사하고 최영철 편집위원 두 분께 이 말의 의미를 좀 해석 좀 해달라고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장윤미 변호사. 저는 윤석열 대표가 좀 욕심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수 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반드시 매듭을 짓고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잘못을 떠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 가치였다는 취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대구, 이 경북권의 맹주로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고향 구미에 가서 굉장히 조국 근대화를 실현한 자부심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을 이런 이제 언행을 한 거. 그리고 법률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거 사면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이중적인 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에는 생략됐겠지만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면이라는 가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제 탄핵과 그다음에 사면 얘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요. 자, TK 민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최영철 편집위원. 이 말의 뜻 그리고 이 말의 포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보수당이 안 뜹니다, 지금. 떠야 될 시점에 왔는데 전국에 지금 많은 지역당들을 지금 창당하고 있는데 그저께는 경북이었죠. 순서대로 이렇게 창당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선거는 바람인데 바람을 계속 선풍기를 지금 틀고 있는데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바람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 대표께서 지금 급한 겁니다. 급하니까 자꾸 말도 어려워집니다. 국민들한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얘기를 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8자인데 알아먹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은유적, 시적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치는 쉬워야 됩니다. 정치가 쉽지 않으면 바람몰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어렵게, 말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몰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대표님이 이제는 좀 쉽게 가야 됩니다. 정치 쉽게 해야지 자꾸 어렵게 가면 더 꼬이고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 대표님이 지금 한국 정치판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혼자서 잘 나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저렇게 혼자 너무 가시면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옆에 견제 세력도 좀 있어야 된다. 견제 세력은 정말 튼튼한 야당도 하나 있어야지 대통령도 건강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되는데 유 대표께서 아직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 대표께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만약에 읽는다면 바람몰이 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 대표님은 자꾸 혼자만의 생각 하시거든요. 혼자 생각보다는 국민들 생각을 읽으시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사면 얘기를 한 그 뜻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다급함이 읽힌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 주셨어요. 다급함. 너무 다급하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오늘 좀 주목을 끈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다음 주제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국정 교수 외상센터장 내려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평교수로 조용히 지내겠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외상센터를 떠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국정 교수와 전화 통화를 해서 몇 가지 내용을 담아서 싣고 있습니다. 이국정,
외상센터장 내려놓고 운영도 관여 않겠다. 뭔가 체념한 듯한 분위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진절이 쳤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달 사퇴 뜻을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이국종 교수를 둘러싸고 정계 진출 가능성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죠. 이 아랫부분 잡아주십시오. 이 교수는 혹시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계 진출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그냥 평교수로 조용히 지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거예요.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큼지막하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국종 평교수로 조용히 지낼 것이다. 외상센터 운영 차질 우려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는 이국종 교수가 상징적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큰 역할을 했다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입 다물면 다 행복하다니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국감 출석할 때 이미 결심. 간호사들 고통 참고 닥터 헬기 탄다. 인력 증원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병원 고위층과 갈등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 정계 진출 타 병원 이직설은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국종 교수를 놓고 정계 진출 가능성 혹시요. 각 정당에서 혹시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이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 이국종 교수가 국회 국감 때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니까 그걸 잘 실행해야 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잘 핵심 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요즘엔 여기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당시는 그냥 많은 분들이 흘려들었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한국 사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김수할 평론가, 네. 다시 듣고 보니까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 그걸 이렇게 추진을 해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국종 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계속 희망을 주시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외상센터를 떠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으네요. 뭐 평교수로서 외상센터에 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 평교수로 계신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국종 교수님의 뭐 위상이 바뀌겠습니까? 보직이 바뀌는 것뿐이지 저는 위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저는 오히려 이해관계를 좀 떠나면 국민과 정부를 향해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전제는 뭐냐?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이국종 교수의 명성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 게 아니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충분히 저는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의 그 사용 문제, 이게 제대로 쓰였느냐 이런 문제와 그 향후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이거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별로 논의가 안 되면서 이게 막 갈등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좀 더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제대로 돈을 쓰였는지 그 지원이 제대로 됐다고 장관은 계속
강변을 하는데 예. 그러면은 뭐가 필요했었는데 어떤 지원을 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원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예. 뭐가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지원했다는 것인지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민간 병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단계적으로라도 찾는 그것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상센터를 이런 어떤 논란과 혼란이 있으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아주대 외상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다음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사태 고소 고발 전 비화 유석희 의료원장 사임으로 무마 분위기다. 이렇게 해서 인용해서 제목을 달고 있어요. 시민단체 유 의료원장 경찰의 고발. 복지부 양측 감정 격화가 본질이다. 복지부에서는 약간 가운데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사그라들기를 이런 좀 소망이 느껴지네요. 이런 얘기 보니까. 닥터 헬기 일이면 이번 주 운영 재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인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란 건 이렇게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이국정 교수가 왜 이런 쌍욕과 막말을 듣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닥터헬기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의료진이 탑승하지도 못하고 유명무실화되고 병원은 또 어떤 자본의 논리와 경영의 논리가 개입하다 보니까 병원은 또 어떤 경영상의 또 어려움을 호소한 측면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동료 의사들이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병원 입장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게 상당히 지금 한국 의료계의 좀 구조적인 문제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단순히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이걸 좀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외상 환자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정말 이제 어떤 의료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 당국 물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최종 지점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분, 그리고 목숨이 위태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꼭 뭔가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해리스 미국 대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때 아닌 코수염 논란입니다, 지금요. 해리스 대사, 미국 대통령 입장 대변한다. 본인은 미국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다.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은 감수하겠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 크게 신뢰한다. 미국 쪽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정부 여권 쪽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조선 총독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요 아랫부분 잡아주세요. 방위비 협상 때는 한국 편들지 않아. 뭐 북한 관광 거는 정말 이 금강산 개별 관광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해리스 대사가 정면으로 사실 전 반대를 한 셈이 됐어요. 그러면서 논란이 커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해리스 대사가 코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코수염이 일제강점기 총독을 연상시키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자 해리스 대사가 독립운동하신 안창호, 안중근도 길렀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또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 당분간 대응 안 한다. 확전 자제. 사실 며칠 전에 청와대도 강하게 좀 반발했죠. 그런 건 주권사항인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그러자 미국 언론, 이제 CNN입니다. 지금 국내 일각에서 이제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혈통이다. 이렇게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일본계 어머니와 주일 미군이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계니까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자 미국 언론은 이런 혈통 거론은 인종차별이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내 이런 지적,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여권 지지층 공격에 기이한 비난이다. 이렇게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 최영주 편집위원. 이 상황을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코수염 논란인데 이른바 좁히면요. 이거를 좀 범위를 넓혀서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개인 스타일 탓입니까? 두 가지 다가 되겠죠. 다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지금 모든 미국의 관료들이나
외교관들에게까지 자신들과 비슷한 어법을 쓰도록 만드는 그러한 트럼프의 뭐 어떻게 보면 좀 미국답지 않은 행동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외교관이라면 외교관으로서 써야 할 어법이 있는데 군인처럼 어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통상 외교관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디플로매틱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알쏭달쏭한 이런 뜻인데 직업 자체가 알쏭달쏭인데. 그렇습니다. 외교관은 그만큼 뭐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닌 어정쩡한 얘기를 하면서 상대감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외교관인데 해리스 대사도 뭐 이번 일을 기회로 좀 자제를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미국과 등을 돌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일본하고도 싸우고 있고 북한하고는 비핵화 때문에 또 날선 대치를 하고 있는데 동맹국이 미국하고 또 등을 돌려서 우리가 도대체 적을 몇 명하고 싸워야 될 것인지 그게 참 걱정된다는 것이죠. 적의 숫자는 줄이고 친구의 숫자는 늘리는 것이 우리가 강한 힘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만 적을 늘릴 필요는 없다.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이 좋다.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 동맹이 오랜 역사적 그 전통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안보의 상당 부분을 동맹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계 혈통이라고 우리가 그 뭐 일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10여 년 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버지니아 공대입니까?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한국계 미국인이 총을 쐈죠. 근데 그때 뭐 반항 감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 오히려 좀 우리만 괜히 먼저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을 보는 그 거죠. 당시면요. 해리스는 미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아주 무식한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도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코수염 논란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진 교수님, 사실 해리스 대사가 이제 군 출신이에요. 사성장군 출신이라서 군 출신이라서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뭐 이런 지적이 그동안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임 대사 미국 대사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임 대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호감을 보였거든요. 뭐 이름을 한국식으로 짓기도 하고 그리고 흉기 테러 같은 거, 흉기 공격까지 당했지만 굉장히 의연하게 괜찮다. 뭐 난 그럼에도 한국 사랑한다. 뭐 이런 입장까지 보여갖고 너무 비교가 돼서 그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히 우리 군인 출신의 우리 저 대사하고 해리스 대사하고 또 이제 외교관 출신의 대사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사태를 직시했을 때 또 대면했을 때 그래서 우리 스티븐슨 대사 같은 경우 한국면으로 심은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고요. 리포트 대사는 2015년도에 흉기 테러를 당했었죠. 그때 흉기 테러 당하고 난 뒤에 본인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된 다음에 했던 말이 함께 갑시다였어요. 사실은 미국의 입장과 관련돼서 대사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저희가 과연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적 대응과 개인적 감정의 대응은 서로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해리스 대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교부가 우리 대사를 직접 우리 저 외교부로 초치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조치가 없이 너무도 지나치게 국민 정서하고 동일하게 주권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또 시민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또 조선총독부라든지 또 코스염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큰 그림에서 좀 보자. 이 말씀을 좀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해리스 대사 사실 또 그동안 좀 고압적인 얘기 좀 쏟아내긴 했습니다. 우리 듣는 쪽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참 이것도 과제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 소식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83엔 들고 일본행 65년 모국으로 돌아와 기업 보고 깃을 다졌다. 65년 44세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롯데를 만든 거죠. 신명예회장 파란만장 일대기 여기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괴테 작품에서 회사 이름 롯데를 지어왔습니다. 샤롯데에서 롯데를 따온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성공했습니다. 롯데 알미늄 제가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식품 넘어 관광산업 잠재력에 주목을 했다.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 이정표를 남겼다. 그러면서 롯데월드를 만들 때 곧 기다려봐라. 1년만 있으면 여기 교통체증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면서 성공을 자신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대기업 창업 1세대
역사 속으로 모두 다 떠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묶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장난무지 마음이 병이 딱 해나 문제 있으면 열거지만도 그것도 아니면 장남 후회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있기까지 모든 요청을 써주신 아버님 진격호 총괄회장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 모습 과거의 발언이 있는데요.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수를 누렸지만 경영승계 떼놓쳐 형제의 난이다. 백수. 원래 백자가 100백자는 여기 하나가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99는요. 이걸 뺍니다. 그래서 백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경영승계 떼놓쳐 형제의 난. 그렇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남긴 숙제는 무엇일까? 두 아들 화해 못 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산 1조인데 상속세도 관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글쎄요, 우리 저 세대 어르신들이 예.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자수성가하는 예.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레거시라고 하죠. 어떤 유산으로 잘 받아서 후대가 잘 받아 안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요새는 옛날 같은 경제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저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혹 패배의식에 휩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패배의식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저런 레거시가 우리가 많이 조명이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를 따라서 많이 도전하는 것들을 사회에서 교육 분야에서 많이 북돋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저런 것의 빛의 부분을 특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예. 그렇죠. 물론 어둠의 그림자 부분도 있지만 레거시 부분을 잘 조명해서 그 부분을 받아 안는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별세할 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얘기죠. 좋은 유산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나쁜 유산은 고치도록 하자. 뻔한 얘기지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또 판단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그냥 쉬었음. 작년에 209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40 세대에서 비중이 급증합니다. 이 취업 관련 조사할 때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분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일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겁니다. 이른바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많으면 이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2015년서부터 2019년까지 그래프가 있잖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2015년에는 150만 명 정도 조금 넘었는데 작년에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취업 상황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요. 취업에 그냥 포기하신 분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지점입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